부인이 진료소에 찾아왔다.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부어올라 있어 마치 불도그처럼 보였다. 진료소엔 처음이시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디 사세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하넴이에요. 하넴? 이럴 수가. 정말 당신이에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어디가 아파요? 남편에게 맞았어요. 왜요? 뭘 잘못했길래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원래 그래요. 그녀를 일단 앉혀놓고 부은 얼굴과 피멍이 든 몸뚱어리를 살펴보았다. 아마도 남편이 그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을 한 듯 했다.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며칠 쉬면서 안정을 취해야 해요. 소용없어요. 그이가 쉬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몇 시에 돌아오죠? 오후 4시예요.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겠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다. 안 돼요. 제가 수녀님을 찾아왔다는 얘길랑 하지 마세요. 또 때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4시에 하넴의 남편을 만나러 갔다. 그는 구멍난 양철벽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미카엘 씨, 별일 없으세요? 그저 그래요. 좀 전에 부인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얼굴이 이상하던데요.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그럴 리가. 지붕에서 떨어졌다면 뼈가 부러질지는 몰라도 얼굴이 저렇게 되진 않아요. 좋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제가 때렸습니다. 왜요? 무얼 잘못했길래 그랬어요? 그는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일어섰다. 부인을 찾기만 하면 다시 때릴 기세였다. 나는 그 사람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앉아요, 미카엘 씨. 진정하고 어디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요.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좋아요. 어제 새벽 4시에 나는 평상시처럼 일을 나갔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당신 수레소리에 잠이 깨곤 하죠. 아내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잠을 잤답니다. 그래요? 다른 부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요? 열쇠를 자물통에 꽂아둔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잠만 잤단 말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도 잠만 자고 있었죠. 내 양복을 훔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잠만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잠만 잤다는 말을 할 때마다 목청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그의 목청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다.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잠시 입술을 꽉 다물고 있다가 쉰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다. 30파운드 손해봤어요. 거의 30긴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30파운드면 많은 돈이죠. 내가 힘없이 대답했다. 암요, 많은 돈이죠. 내가 이해하니 기분이 좋다는 듯이 내 말을 반복했다. 그럼 부인을 흠씬 두들겨 팼으니 그 돈은 모두 되찾았겠네요. 부드럽게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인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병원에 보내야 하고 그러니 돈이 더 들게 되었군요. 병원요?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계속 누워있게 되면 돼지들은 누가 돌보죠? 이제 결론이 났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결국 그는 부인을, 아니 그의 노예를 병원에 보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들처럼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빵과 일, 그리고 매일 맞는 것이 전부였다. 여성 교육은 계속적인 나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한 한 말을 꺼내기도 창피할 정도로 성과가 없다. 판자촌 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다가 지저분한 몸에 누더기를 걸친 채 고름과 종기투성이인 어린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부인들을 볼 때면 그들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하는 나의 무력감에 맥이 빠진다. 파리떼가 끊임없이 부인들의 눈꼬리에 들러붙고 아기들의 얼굴을 뒤덮는다. 부인네들이 아기를 보듬고 누워있는 침대에도 파리떼가 새까맣게 우글거린다. 나는 하얀 베일을 몇 개 만들어서 어린 파시의 벗은 몸을 덮어주었다.
그날 저녁 파시에겐 파리떼가 접근하지 못할 것이란 기대를 안고 찾아가 보았다. 파리똥으로 시커멓게 된 누더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 누더기가 바로 아침에 덮어주었던 새하얀 베일천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한다? 공중위생 문제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했다. 위생 문제에 관한 영화를 전문으로 갖추고 있다는 정부 부처를 찾아갔다. 내가 원하는 필름을 찾았고 책임자의 협조도 얻어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내줄 필름은 파리에 관한 것이었다. 본당 신부와 그 신자들과는 한번 부딪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강당을 빌리는 것보다 판자촌에서 필름을 보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다. 부인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었다. 어떤 일에든 참여와 분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표 한 장당 1피아스터로 관람료를 정했다. 남자들은 기쁘게 돈을 지불했다. 나는 부인과 꼭 함께 오셔야 해요 라고 당부하며 부인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준 필름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그날 저녁 밧줄로 구분한 운동장 왼쪽에는 남자들이 200~300명 참석했고 오른쪽에는 부인들도 50명 정도 앉아 있었다. 필름은 만화 영화였다. 파리 한 마리가 조그마한 도깨비에게 쫓기면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파리가 고기 덩어리에 앉자마자 탁 하고 도깨비가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러자 깔끔해 보이는 주부가 나타나서 그 고기 덩어리를 뚜껑이 달린 예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또 한 번 웃어댔다. 이어서 일본 대사관의 사정에서 빌린 총 1000연색 필름을 상영했다. 화면에는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벚꽃 사이로 날아다니는 환상적인 이국의 모습이 비춰졌다. 사람들은 매우 즐거워했다. 두어 시간 동안 이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었으나 이들에게는 고기 덩어리에 붙은 죽은 파리와 밀봉된 쓰레기통은 환상적이고 먼 일본의 모습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더구나 부인들도 참석했다는 기적 같은 사실만으로도 큰 성과를 본 것이다. 나는 어머니 날을 크게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여성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가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은 아침 시간에, 좀 더 큰 아이들은 오후 시간에 노래를 배웠다. 오 어머니, 오 아름다우신 분.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사탕 과자를 담을 작은 상자를 만들도록 했다. 오후에는 여자아이들이 손수건에 술을 놓았다.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왔다. 손수건 가운데에다 십자가 하나를 새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었다. 그게 좋아 보였는지 다른 아이들도 너도 나도 손수건을 내밀었다. 살리브, 살리브. 자, 천천히 한 사람씩 해야지. 하느님은 손을 2개만 달아주셨어요. 손을 더 달라고 해야겠네. 아이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지기 싫었는지 힌두교 아이들도 내 앞에 나와 마호메트의 창을 새겨주세요 하고 손수건을 내밀었다. 저런,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해보자. 직사각형을 그리고 거기에 창살을 그려 넣었다. 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하루는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여기 주목하세요. 모두 잘 들어요. 여러분, 사탕 사 먹으라고 가끔 용돈 받죠? 모두 자신있게 대답했다. 네. 이번 주 동안은 여러분 모두의 용돈을 저금했다가 어머니를 위해 사탕을 사기로 해요. 어때요? 모두들 갑자기 조용해졌다. 여러분은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지요? 네. 야무지게 대답도 잘했다. 사탕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지요? 이번에도 역시 머뭇거렸으나 내가 여기서 물러날 리 없었다. 자식이 사탕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어디 볼까? 우리 반에는 그런 좋은 아이가 많이 있다고 수녀님은 생각하는데. 드디어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저요. 그렇죠. 로마니는 그럴 줄 알았어요.
아, 화우지도. 그리고 사미야도 잘했어요. 참 착해요. 고사리 같은 손들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정말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용돈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이 만든 작은 상자에 사탕을 가득 담아 어머니께 선물하는 거예요. 1피아스터는 사탕 2개밖엔 사지 못한다. 그러나 외국의 은인들이 항상 내 지갑을 채워주니까 걱정 없었다. 어린 말썽꾸러기들은 사탕 꾸러미를 보자 신이 나서 달려들었다. 그들은 자기들 목도 충분히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이가 든 여자아이들은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용돈을 내놓았다. 사순 시기인데다 단식하는 중이라 버터, 우유, 계란과 같은 동물성 식품은 사용할 수가 없었다. 한 아이가 사순절용 케이크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부푼 마음으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손을 깨끗이 씻은 아이들은 다 함께 오렌지 껍질을 벗겨내고 즙을 짜내 다른 재료들과 함께 섞었다. 테레자가 빵 굽는 오븐에 불을 당겼다. 케이크는 멋지게 구워졌다. 아이들은 케이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은 사내 아이들은 깔끔해 보였고 여자아이들은 머리에 리본을 달아 한결 예뻐 보였다. 어머니들은 벅찬 마음으로 기꺼이 초대에 응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축하해주는 일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위해 노래하고 시낭송도 했으며 칠판에 축하의 글도 몇 자 썼다. 어머니들이 더욱 놀라고 감탄한 이유는 문맹인 그들에겐 칠판에 쓰인 글씨가 신비한 상형 문자 같았기 때문이다. 선물을 증정할 순서가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사탕을 가득 담은 상자나 손수건을 들고 나왔다. 각자 어머니에게 입맞춤하며 어머니날 축하드려요 하곤 앞으로 더 착한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 드디어 그 유명한 케이크가 등장했다. 조심스럽게 잘라서 한 조각씩 나눠 먹었다. 어머니들은 한 손엔 아이들 손을 잡고 또 한 손엔 사탕 꾸러미를 들고 기분 좋게 돌아갔다. 몇몇 은인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게 되었다. 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인형을 사주면 어떨까? 인형을 팔에 안고 엄마처럼 흔들어대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그려보았다. 인형 옷을 재단해서 바느질 교실 학생들에게 맡길 수도 있겠지. 나는 어느새 대형 완구점 앞에서 말하는 인형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의 장난꾸러기들에게 이 인형을 선물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들은 인형놀이 한번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나는 북부 이집트식의 가벼운 면으로 된 긴 드레스 모양으로 인형옷을 만들어 입혀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선을 보였다. 그 인형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소문은 판자촌에서 판자촌으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말하는 인형을 구경하러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우리는 그 인형을 사브리나라고 이름 지었다. 그리고 공부반에 결석하지 않고 착실히 등교하는 학생은 누구든지 사브리나와 놀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사브리나는 이제 딱딱한 인형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친구가 되었다. 사브리나가 깨끗이 머리 빗은 것 좀 보렴. 너희들도 이렇게 예쁘게 머리 빗지 않겠니? 아이들은 재빨리 작은 빗을 꺼내어 머리를 빗었다. 7살의 로마니는 사브리나를 안고 양볼에 입을 맞추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사브리나와 결혼할 거야. 다른 녀석들도 한 번씩 사브리나를 열정적으로 끌어안는다. 가엾은 사브리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녹음된 테이프가 쉰 목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아이들은 사브리나가 몸이 아프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쉿. 잠 좀 자게 해. 떠들지 마.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발끝으로 조용조용 걸어 다녔다. 사브리나가 기적을 일으킨 셈이다. 자원봉사자인 에샥은 아주 괜찮은 청년이다.
그는 넝마주이들과 쉽게 친해졌다. 신기하게 유치부 아이들도 에샥이 가르칠 때는 아주 얌전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시간관념이 없다는 것이다. 에샥, 수업은 9시에 시작이에요. 라고 몇 번씩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9시 30분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10시라고 얘기하면 10시 30분에 나타난다. 그는 정부로부터 발령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더욱이 그에겐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다. 그가 4살 때 아버지는 임신한 어머니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어린 동생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12살 때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렸다.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동생을 보고 어머니는 혼을 냈다. 이브라임, 제발 똑바로 걸을 수 없니? 그러자 동생은 대답했다. 어머니,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집까지 처분하여 치료비를 댔으나 결국 그는 안진뱅이가 되고 말았다. 에샥은 동생을 끔찍히 아꼈으며 조그만 수레에 태워 함께 나가길 좋아했다. 가끔 영화관에도 데려가는데 그럴 때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라도 밤늦게 도착하게 된다. 그런 다음 날은 당연히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를 탓할 수 있겠는가. 지난 1월에 그의 어머니는 약간의 유산을 받기 위해 북부 이집트로 떠나셨다. 파출부로 일해 모은 돈으로 여비를 할까 한다. 이웃 사람들이 내게 꾼 돈이 조금 있으니 그 돈으로 이달 말까지 너희 둘이 생활할 수 있을 게다. 어머니는 쉽게 생각하고 떠나셨다. 그러나 정직하다던 이웃들은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고 에샥과 이브라임은 곤란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에샥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 물어보니 그는 전후 사정을 얘기했다. 에샥, 왜 진작에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떠나 계시는 동안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될까? 필요한 만큼 내가 돈을 빌려주지. 간단한 일이야.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니까. 에샥은 동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게 돼 무척 기뻐했다. 지난 3월은 국제 박람회가 열렸다. 에샥이 불어를 좀 할 줄 알아 박람회에 한 달간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보수도 괜찮았다. 박람회가 점점 다가오네. 그렇지. 이제 나 혼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어. 안 돼요.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에샥, 생각해보라고. 10파운드를 벌 수 있는 기회야. 지난해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브라임에게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수녀님, 사실은 이브라임이 저더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브라임이 이러더군요. 에샥, 돈이 전부는 아니야. 몇 달 전에 수녀님이 우릴 도와주셨는데 수녀님을 저버려선 안 돼. 나는 설득했지만 그는 계속 고집을 부렸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수녀님.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